TVN 제주 4.3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아4.3 제3부 수상한 집. 사.3 당시 자행된 초토화 작전으로 제주의 수많은 중산간 마을들이 불탔다. 마을 사람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져야 했던 사람들은 타지에 정착을 해야 했다. 일부는 마을 인근 동굴에 숨어 있다가 토벌대에 발각되어 죽음을 맞기도 했다. 4.3의 화마가 지나가자 사람들은 마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대로 폐허가 된 마을들도 있다. 우리는 그곳을 잃어버린 마을이라 부른다. 해원리 마을 리조트 공사장. 열차의 숙박시설과 부속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굴착기의 안반을 뚫는 소리가 땅을 울린다. 덤프트럭들은 파낸 흙을 적재함에 가득 실은 뒤 연이어 공사장을 떠난다. 공사장 입구에 걸려있는 현수막에는 자연 속 힐링의 삶을 당신에게 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강조되어 있다. 굴삭기로 흙을 올리던 철원은 흙 속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오래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릇과 가마솥 조각들이었다. 감독님, 여기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야? 땅에서 옛날 물건들이 나왔어요. 혹시 문화재 같은 건가 해서요. 뭐? 알겠어. 잠시 후 공사 감독이 도착했다. 야, 이게 무슨 문화재야? 넌 박물관도 안 가봤냐? 딱 봐도 누가 버리고 간 거구만. 신경 쓰지 말고 작업 계속해. 예. 머쓱해진 철원이 굴삭기로 돌아가는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연주를 발견했다. 감독님, 저기 누가 사진 찍고 있는데요? 혹시 기자 아닐까요? 저거 누구야? 공사장 통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안 좋은 기사 나가면 골치 아픈 거 몰라? 당장 가서 쫓아버려. 예. 철원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데 집중하고 있는 연주에게 다가갔다. 거기 당신 뭡니까? 어느 신문사에서 나왔어요? 저는 기자가 아니라 사진작가예요. 저기 있는 낡은 집을 찍고 있었는데. 연주가 가리킨 곳에는 아주 낡은 초가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방치된 폐가였다. 이 넓은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흔적이지만 그 집도 곧 사라질 운명이었다. 저희 엄마가 예전에 이 근처 마을에 살았다고 하는데 마을이 남지 않아 찾을 수가 없네요. 마침 이 초가가 있길래 혹시나 해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마을 이름이 해원리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우린 그런 거 모르고요. 아무튼 공사에 방해되니까 나가세요. 빨리요. 참, 사진 좀 찍는 것 같고 되게 야박하시네. 알겠어요. 연주는 주섬주섬 카메라 가방을 챙겼다. 그때 굉음을 내며 굴삭기가 초가로 다가왔다. 초가의 지붕을 부수려고 굴삭기가 버킷을 높게 드는 순간 큰 소리와 함께 굴삭기가 멈췄다. 인부들이 모여들었고 공사 감독은 벌써 달려오고 있었다. 또 뭐야? 굴삭기 유압 실린더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꼭 이 집을 부숴야 하는데 더 이상 작업이 힘들 것 같은데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자, 그만들라고! 오늘 저녁이나 먹으러 갑시다. 이 집이 토박이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야. 관광객들도 많네.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관광객들 넘쳐날 때 빨리 공사를 끝내고 한몫 잡아야 되는데. 맛수다게. 물 들어올 땐 노져야지. 참, 그런데 그 집은 어떤 걸까? 아니, 어떻게 하긴.
빨리 부숴야지. 아니 근데 말이야, 이상하게 그 집만 작업하려면 꼭 무슨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 집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게 많은. 에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에이구, 이 사람은 그 외지에서 왕 잘 몰랐구나. 거기 예전에 마을이 이전하신 뒤 4.3 때 그 뭐 초토화 작전인가 뭔가 해서 집이 불타고 사람들 죽고 난리가 아니라 나서 무사 그 공사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 잃어버린 마을이라는 표석도 세워져 있지 않느냐. 혹시 알아? 그때 죽은 사람들이 어글랭 귀신으로 집에 붙어 있을지. 어이 김씨, 조용해. 이 사람이 땅값 떨어지기 싫이. 야 철원아, 굴삭기 수리 기사한테 내일 꼭 와야 한다고 전화해. 예. 잠깐만. 내 휴대폰이 어디 갔지? 철원은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앞에서 가방을 챙기다 휴대폰을 창문가에 잠깐 두었던 것이 생각났다. 큰일 났네. 휴대폰이 없으면 안 되는데. 내일 찾으러 가면 되지. 그 산골에 훔쳐갈 사람도 오신디. 저 내일 서울 가잖아요. 더 어둡기 전에 갔다 와야겠어요. 야야야야, 그 똥차로 밤에 가다가 멈춰버리면 어떡하려고? 이래봬도 15년 동안 무사고 찹니다. 걱정 마세요. 철원은 공사장으로 향했다. 이미 해가 진 시간이라 길은 어두웠다. 금음날이어서 달빛도 없었다. 공사장에 도착할 때쯤에는 이미 사방이 깜깜해졌다. 공사장에 도착한 철원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에 기대 겨우 휴대폰을 찾았다. 큰일 날 뻔했네. 철원은 다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악셀레이터를 밟는 순간 갑자기 헤드라이트 불빛에 긴 머리를 한 형체가 나타났다. 뭐야? 사람을 쳤나? 자동차 본넷에 고꾸라졌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여자는 바로 연주였다. 연주는 철원의 차에 무작정 올라탔다. 철원은 낮에 공사장에서 만난 여자인 것을 확인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뭐 하는 겁니까? 왜 차에 뛰어들어요? 당장 내려요. 아유, 좀 어디 탑시다. 제가 길을 잃어서요. 콜택시 불러요, 콜택시. 그게 휴대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아휴, 참 어이가 없어서. 어이구, 내가 참어. 어휴. 철원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시동은 걸릴 듯 걸리지 않았다. 말이 씨가 된다더니 감독님은 괜한 소리를 내가지고. 철원은 차에서 내려 자동차 본넷을 열어봤다. 하지만 딱히 문제를 알 수가 없다. 철원은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휴대폰 화면에는 서비스 지역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왜 이러지? 낮에는 잘 잡혔는데. 철원이 자리를 이동해봤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먹통이었다. 이거 전화가 안 되네요. 어떡해요? 당신만 뛰어들지 않았으면 차도 고장 안 났잖아요. 그게 왜 내 탓이에요? 딱 봐도 고물차라서 그런 건데. 올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차란 말이에요. 그나저나 이 추위에 꼼짝없이 노숙하게 생겼네. 차 안에 잠시 냉기가 흘렀다. 그때 고개를 자동차 창문 쪽으로 돌리고 있던 연주가 뭔가 발견했다. 저기 불빛이 보여요. 잘못 본 거겠죠. 이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저기 봐요. 연주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정말 멀지 않은 곳에 불빛이 보였다. 어서 가봐요. 저곳에 가면 휴대폰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철원과 연주는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허름한 집 한 채가 있었다. 제주도 전통 초가였다. 대문으로 사용하는 정랑은 나무 막대기 3개가 가로로 나란히 걸려 있었다. 이런 곳에 집이 있었나? 공사할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불이 켜진 걸 보니 누군가 살고 있는 거겠죠? 계세요? 누구 안 계세요? 그때
부엌에서 한 할머니가 구부정한 몸으로 문을 열고 나왔다. 할머니, 저희 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잠깐 실례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등불을 들고 서서히 다가왔다. 불빛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얼굴은 당장에라도 쫓아낼 것처럼 험상궂었다. 할머니는 연주의 얼굴 앞에 불을 가져다 댔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의 표정이 바뀌면서 얼굴이 환해졌다. 아이고, 영자 아니냐? 드디어 집에 돌아왔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처음 뵙는... 이게 얼마만이야. 내가 기다린 보람이 있네.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어. 그렇고 말고. 날도 찬데 어서 방으로 들어가지. 할머니는 당황한 연주의 손을 잡고 성큼성큼 방으로 향했다. 연주는 당황했다. 이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철원도 얼떨결에 그들의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아담한 방 안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지 호롱불이 켜져 있었다. 여기 와서 앉아.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응? 근데 이 남자는 누군가? 영자 남편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는 영자 친구입니다. 날이 어두워서 같이 왔습니다. 연주는 눈이 커지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는 표정을 지었다. 연주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려는 순간 말보다 빠르게 배에서 허기진 소리가 났다. 아이고, 배가 많이 고프구나. 감자라도 가져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저 할머니! 연주가 할머니를 불러 세우려고 하자 철원이 연주를 툭 치면서 말렸다. 할머니는 그대로 방을 나갔다. 아무래도 할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장단을 맞춰주자고요. 그럼 오늘 하룻밤은 여기서 넘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들키면 어떡하려고요? 어떻게 처음 보는 할머니를 속여요? 그럼 이 추위에 밖에서 얼어 죽을 거예요. 그건... 네, 알겠어요. 잠시 후 할머니는 삶은 감자를 한 바구니 가져와 연주와 철원 앞에 내려놓았다. 배고팠지? 얘들아. 연주는 감자를 보니 더 배가 고팠다. 그러고 보니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숲속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자연스럽게 감자에 손이 갔다. 철원은 이 집에 다른 가족들이 있는지 궁금했다. 할머니를 속이려는 자신들의 계획이 탄로가 나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 다른 가족들은 없어요? 혼자 된 지 꽤 됐지. 영자네 가족이 집을 떠난 게 한 70년 전쯤인가. 그 뒤로 문전신, 칠성신, 측신하고 같이 있었는데 모두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렸어. 벌써 수십 년은 되었지. 예? 문전신, 칠성신, 측신이 뭐죠? 집을 지켜주는 신들도 몰라? 응? 집에 들어오는 입구를 지켜주는 문전신, 고팡을 지키는 칠성신, 화장실을 지키는 축신. 그럼 할머니는 뭐예요? 넌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이지. 내가 이 집을 지키려고 인간의 몸으로 변해 있어서 그렇지, 저승차사도 함부로 못하던 신이라고. 신이라니. 연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황당한 상황이었다. 철원은 할머니 눈을 피해 자신의 귀에 손가락을 둥그렇게 몇 번 돌렸다. 그리고 연주에게 그냥 믿는 것처럼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철원은 황당한 말을 하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왠지 더 궁금해졌다. 그런데 7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영자를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그때하고 얼굴이 똑같은데 뭐. 아직도 영자가 떠나던 날의 기억이 생생해. 눈이 많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이었지. 영자네도
집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은 아니었어. 포고령, 군은 한라산 일대에 잠복하여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는 매국 극렬분자를 소통하기 위하여 해안선에서 5km 이외의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포고함. 만일 포고에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폭도배로 인정해 총살에 처할 것임. 제주도 주둔 제9연대장 송효찬 소령. 초겨울 아침쯤 된 때요. 군인들이 막 그냥 일개 소대쯤 되나 막 몰려오대요. 우리 집이 타고 와가지고 집을 소각시키는데 그걸 대빗자루에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초가집이니까 다니면서 네 군데 몇 군데로 막 붙이더라고요. 불을 헐헐 타버리고. 하늘이 벌강해요. 하늘이 벌강. 제주도 전체가 불 맨날 며칠 불 들어오면 하늘이 벌강해요. 우리 동네도 불타는 거 보고 말고. 동카람 불타면 아이고 동카람 우리 집도 불타는 상이야. 동카람 불탐죠. 서카람 서동네 우동네 아이고 우리 동네도 불탐구나. 동카람 불타는 이제 우리 집도 불타는 상이야. 정발경 강 보질 못해요. 그때는 주거지 가부댕만 계산하면 기분 같은 거 하나가 그런 거 없지. 집에 불타는 거 봐도 목숨만 사라지면 해서 목숨만 사라지면. 해안가로 가래 냄신디 어떤 해야 크니? 집도 땅도 먹을 것도 다 여기 이신디 어디로 갈 말이라? 별일이야 이시카. 그 얘기들은 뭐난 알동네 사람들이 곧자발 동굴에 들어가 있는 땅 잠잠해지면 돌아오기로 했다는 게 우리도 거기 갔다 오게 순이네도 같이 가기로 해서. 경허카? 내일 떠나는 걸로 없죠. 조왕할마님, 난리통에 집을 비우게 되수다. 부디 저희 가족을 굽어 살펴봐 줍소. 세상이 조용해지면 꼭 다시 돌아오쿠다예. 그래, 내가 이 집을 꼭 지키고 있으마. 걱정 말고 다녀오게. 영미어멍, 이제 슬슬 가야 되거라. 철순네랑 순이는 벌써 출발햄서. 예, 이제 감수다. 아이고 칠성신 측신 이리 와보세요. 큰일이에요. 낯선 사람들이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다녀요. 아유, 이 마을 사람들은 불을 끄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동굴에 숨는다고 마을을 떠났잖아요. 그럼 다른 가택신들은 어떡한데요? 집이 없어진다고 울고불고 난리예요. 남아있던 마을 사람들도 어디론가 끌려갔대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가다간 이 집에도 곧 불을 지르러 올 것 같은데요. 떠날 수 없어요. 이 집을 지킨다고 약속했다고요. 비상! 자, 이 집이 마지막 집이다. 날도 추운데 빨리 끝내고 내려가자고. 네. 토벌대는 마당 한쪽에 쌓아놓은 눌에 불을 붙였다. 순식간에 불이 타올랐다. 토벌대는 부엌에 불을 붙이기 위해 점점 초가 가까이 다가갔다. 부엌에 불을 던져 넣으려고 하는 순간 괴상한 웃음소리와 함께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번 열렸다가 닫혔다. 귀신이다! 토벌대는 깜짝 놀라 횃불을 그대로 땅에 떨어뜨리고 주랭랑을 쳤다. 그렇게 해서 이 집이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지. 뭐 덕분에 귀신 나오는 집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다른 신들은 주인 없는 집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어. 지금은 나만 남았지. 그럼 이 집이 70년 전부터 있었단 말인데 왜 조사가 안 됐지? 할머니,
혹시 고자왈 건설에서 땅 팔라고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무슨 건설? 뭐 예전처럼 이 집을 없애려고 할까봐 여기 오는 사람들은 내가 모두 쫓아내버렸어. 뭐 그랬더니 이제는 요상한 기계를 갖다 대더라고. 응? 오늘 낮에도 집을 부수려고 해서 내가 기계를 고장 내버렸지. 아이고 그놈들은 포기하지도 않아. 응? 나도 이제 힘이 점점 떨어질 참이었는데 아이고 이렇게 영자가 돌아와주니 얼마나 좋아. 그때 밖에서 요령 소리가 들렸다. 조왕신, 얼른 나오시오.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소. 에? 아유 저놈들이 또 왔네. 잠깐만 있어봐. 이번에는 단단히 혼을 내주어야 되겠군. 아무래도 할머니를 속이는 게 마음에 걸려요. 아이 그럼 어떡합니까? 꼼짝없이 얼어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라도 머물 곳을 찾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아 당신을 의심하는 것 같진 않으니까.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이 집이 어딘가 낯이 익어요. 낮에 봤던 집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연주는 카메라를 꺼내 낮에 찍은 폐가 사진을 열었다. 여기 봐봐요. 사진 속 집하고 어딘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 집은 완전히 흉가나 다름없는 집이에요. 철원은 공사장에서 귀신을 본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머리에 스쳐 지나갔다.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어휴, 귀신이라니. 말도 안 되지. 한편 밖에서는 조왕신과 감찰신이 대치 중이었다. 조왕신, 오늘은 나와 저승으로 올라가야겠소. 이번 신구간 때도 저승에 올라오지 않아서 천지왕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소. 이제 이 마을에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집이 없으니 더 이상 가택신이 있을 곳이 아니오. 신들은 인간 세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지 않소? 나는 가택신으로서 영자와 약속을 했어요. 돌아올 때까지 이 집을 지키기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승의 시간으로 벌써 70년이나 흘렀소. 그만큼 기다렸으면 충분하지 않소?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4.3 때 일은 신들도 인간들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마을의 모든 집이 불타고 마을 사람들과 가택신들이 함께 울던 그날을 어떻게 잊어요? 저승에도 여전히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들이 있지. 그때의 상처로 악귀가 되어버린 신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 세계에 이렇게 관여를 하는 것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요. 더 이상 인간으로 현신해서 이승에 영향을 미쳤다가는 실력이 점점 사라지고 악귀가 되고 말 것이요. 아니, 나는 가지 않겠어요. 마침 오늘 집주인 영자가 돌아왔으니 이제 가택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에? 집주인이 돌아왔다고? 그건 무슨 말이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이, 정말 와 있다니까요. 지금 방 안에 있어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면 되겠군. 만약 거짓이라면 가짜 주인을 만든 죄를 물어 당장 이 집을 없애버리겠소. 감찰신은 눈을 감고 손을 흔들었다. 연주와 철원은 먹고 있던 감자를 손에 든 채로 밖으로 소환되었다. 연주와 철원은 감찰신 일행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귀신이다! 철원은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연주도 기절하기 직전이었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다. 누구세요? 자네 이름이 뭔가? 아니, 영자요. 집주인 이름이 맞는지 확인해봐. 네, 맞습니다. 이 집에 살던 안주인 이름이 이영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7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명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망자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아니, 그럼 죽은 자의 영혼이
저승을 탈출했단 말이냐? 그게 명부에는 사망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명부에는 이름만 적혀 있지 얼굴은 없어서.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이 마을 본향단신에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4.3 때 마을 본향단도 불타는 바람에 본향신이 사라져 당장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당장 저승에 가서 명부차사에게 확인하고 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다. 정말 이 집에 살던 이영자가 맞단 말이지? 예, 맞아요. 일단 정체 파악할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라. 잠깐만요. 왜 이래요? 아니, 가택신 앞에서 집주인에게 무슨 짓입니까? 이 집의 주인 이영자는 명부에 이미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말은 둘 중 하나겠지. 죽은 자가 저승에 가지 못해 악귀가 되었거나 죽은 자의 영혼이 저승을 탈출했거나.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아무리 실력이 떨어졌어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러기엔 내가 경고했지 않소. 그렇게 현신을 계속하면 실력을 잃을 거라고. 그때 감찰신의 부하가 한 영혼을 데리고 다시 나타났다. 감찰신님, 이영자의 영혼은 저승에 있었습니다. 염라대왕께 양해를 구해서 망자를 데려왔습니다. 용궁차사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영혼이라고 하네요. 그래? 자네가 이 집 주인이었던 이영자인가? 맞수다. 나가 여기 살던 이영자우다. 그럼 자신이 이영자라고 하는 저 아이는 누구지? 저 아이는 제 손지 마심. 그럼 그렇지. 죽은 자의 혼이 저승을 빠져나올 수 있을 리가 없지. 그만 풀어주라. 영자는 자신과 연주를 번갈아 보면서 놀라고 있는 조왕신에게 다가갔다. 할마님, 저 와수다. 이거 정말 네가 영자가 맞는 거니? 왜 이제야 왔어? 네가 정말 망자가 된 것이냐? 그날 마을을 떠난 얼마 못 간 토벌대에게 잡혔수다. 며칠을 창고 같은 곳에 잡혀있당 배를 타게 되었신디 그놈들이 우리를 나란하게 세워낭 몸에 돌을 묶어니네 바다로 밀어버렸수다. 영미아방도 철순애도 순인애도 몬딱 경혜영 바다에 빠져버렸 마심. 다행히 딸 하나 이신 거는 친척에게 맡길 수 있었수다. 아이고, 고생이 많았구나. 당신들을 지켜주지도 못했네. 가택신으로 면목이 없네 그려. 무슨 말씀이웃과. 딸이 잘 자랑 이렇게 예쁜 손지도 낳고 지금까지 이 집을 잘 지켜줘. 죽은 몸으로라도 고향집도 보고 손주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모두 할마님 덕분이우다. 조왕씨는 연자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훔쳤다. 영자는 자신의 모습을 꼭 닮은 연주를 바라봤다. 70년 전 생이별을 해야 했던 딸의 모습이 생각난다. 네가 연주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하시니? 정말 외할머니세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가 외할머니 정말 보고 싶어 했어요.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다 알암죠. 4.3 날 4.3 평화공원에 강 너네들 오는 거 다 지켜봤죠. 네 엄마한텐 미안하댄 전해주라.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잘 커져서 고맙다고.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간 마을 사람들 죽어서라도 고향에 한번 와볼 수 있게 굿이나 한번 해달라고. 네, 꼭 전할게요. 곧 날이 밝을 걸세. 이제 저승에 돌아가야 하네. 할마님, 저 아이들도 잘 살고 이시난 걱정 마랑.
나영 저승에 올라가게 마심. 그래, 영자를 다시 만났으니 나도 이제 여한이 없네. 연주라고 했지? 내 부탁 좀 들어주겠니? 부엌에 가면 아궁이 깊숙한 곳에 작은 불씨가 있을 거야. 그걸 꺼주렴. 제가요? 어떻게? 걱정 말고 할마님이 하라는 대로 허라.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했다. 아궁이 안에 아주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연주는 가마솥에 있는 물을 아궁이 안에 부었다. 불이 꺼지면서 갑자기 연기가 부엌에 자욱해진다. 연주는 연기에 기침을 하다 정신을 잃었다. 야, 철원아. 야, 일어나. 휴대폰 찾으러 간다는 놈이 왜 여기서 처자고 있어? 철원이 일어나 보니 어제 작업을 못했던 폐가마당에 누워 있었다. 귀신을 봤어요. 귀신을 봤어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 공사 인부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부엌에 쓰러져 있던 연주도 깨어났다. 초가는 다시 허름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연주는 아궁이를 들여다보았다. 쌓여있는 재에서 온기가 살짝 느껴진 것 같았다. 석 달 후 잃어버린 마을 비석이 세워져 있는 곳에서 찾아가는 4.3 위령굿이 열렸다. 영자가 살던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는 위령굿이다. 굿판에는 해원리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종이에 적혀 나란히 걸려있다. 그 이름 중에는 영자의 이름도 보인다. 신방의 목소리와 요령 소리가 점점 커진다. 네, 4.3 평화재단 총무팀장 오승국입니다. 4.3 당시 굉장히 많은 제주의 마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피해를 넘어서 아예 마을이 없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온 마을이 불타고 그런 모든 주민들이 희생이 되었던 그런 마을들이 굉장히 많죠. 한 130개쯤 됩니다. 제주시 저 오라동, 오라리죠. 그때는 오라리. 연미마을 어은흘 저 오름 바로 오름 앞입니다. 바로 오름 앞에. 예, 잃어버린 마을이죠. 우리 집 불태워서 이 동네까지 연미까지다. 전부 다 그때 토각시켜버렸대요. 이 동네까지. 이규 집입니다. 쌍터규자 모을집자. 나는 옛날에 무딩야 동네 살아신디 이젠 잃어버린 마을로 내불고 이젠 우리 동네도 그때야 한 100콘 세워놔서 근데 다 이젠 아무도 안 사네. 이젠 우리 마을 잃어버린 마을 되고 이름은 홍춘로라마씨. 나는 사전 사건 당시에 애월로 어도 2구 자리한 마을에 살았던 강규방입니다. 정말로 그 억울한 심정이 상당히 좀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 내는 고생을 많이 해서 얼마나 지켜해 보니까 억울할 거야. 아, 기가 막혀. 지난 2007년 11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48년 제주 4.3의 광풍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발발한 한국 전쟁 직후 경찰에 예비 검속된 218명이 1950년 7월부터 8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면 상모리 서다로름에 위치한 일제시대 탄약고터에서 해병대에 의해 집단 총살 당했다고 밝혔다. TVN 제주 4.3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4.3 제4부 백조 일손. 70년이 지나서도 잘못 이 내용을 알고 있다. 어떤 내용이냐?
4.3과 예비검색은 틀린 거예요. 4.3은 제주도 사건이요. 50선거를 반드시 일어난 거거든요. 미군정 시대에 있었고. 예비검색은 유교 때문입니다. 이승만이가 남으로 피란 가면서 약 150만 명 양민들이 학살했다는 것이 나와요. 육지부에는 보도연맹이라고 합니다. 울산 보도연맹 사건이니 거창 보도연맹으로 제주도는 예비검색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예비검색은 바로 언제 했느냐? 1950년도. 안개에 휩싸인 모슬봉과 단산, 신이 빚어낸 것 같은 삼방산의 위용,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송악산, 그 뒤로 어머니의 인자한 모습으로 길게 솟아오른 한라산의 수려한 자태가 어우러져 가히 모슬포에서만 행유할 수 있는 황홀경을 연출한다. 오늘은 서달오름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열리는 날이다. 이날을 기화로 해서 제주도 서부 지역에 4.3 유적지 순례를 하기 위해 모집된 기행단 일행 20명이 버스에서 내렸다. 무더위가 한창인 8월의 날씨는 일행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열기를 안겼다. 자, 버스에서 내릴게요. 우리가 도착한 이곳은 서달오름인데요. 일제 때는 군사비행장, 해방되고는 제주 4.3 광풍에, 한국전쟁 때는 대량 학살까지. 선방산에 송악산, 저 멀리 한라산까지 한눈에 펼쳐지는 이 풍광 좋은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령제가 열리고 있는데 다 같이 가서 서달오름 사건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앞으로 국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하며. 다음은 추모곡 순서입니다. 인국화 대신 검은 고무신 줄여밟고 오소서. 해설사 선생님, 추도사나 노래만 듣고는 여기 서달오름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겠네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예, 그러지요. 제가 그걸 하려고 여러분과 함께 온 거 아닙니까? 자, 식사를 다 하셨으면 이쪽으로 모이세요. 이제 이 위령비 뒤로 학살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커다란 구덩이가 보이시죠? 원래는 일본군의 탄약고 시설이었는데 일본이 패망하면서 폭파된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주민들이 학살됐던 곳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려서는 실감이 나질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미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종의 상황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소속된 극단에서 오래전에 했던 공연 대본인데요. 바로 이 서달오름 사건을 주제로 해서 올렸던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상황극을? 쑥스럽게. 아이, 잘할 수 있으려나? 원고 읽기 전에 목부터 가다듬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임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 공산군은 38선 전역에 걸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괴뢰도당은 금일 새벽 04시경 중무장한 북괴군 병력과 탱크를 앞세우고 38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 괴뢰 도당에 맞서 필사의 항전으로 적들을 무찌르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국민의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단 일행이 각자 역할을 맡아 대본 자료를 읽기 시작한다. 아이고, 전쟁이 터졌수다! 전쟁이 터졌수다! 전쟁이 터졌수다! 아이, 전쟁은 무슨 전쟁 말이오까? 대동아 전쟁은 벌써 끝나신디. 아이고, 그 지독한 외놈들 지긋지긋했쥬. 아니,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무슨 소리함이라? 예? 아이, 누가 경업디가? 라디오에서. 아이고, 걔 이제 또 여러 사람 피 부를 일만 생겼구나, 걔. 전쟁이 터져서 나가 영어고 있을 때가 아니주기. 자, 나 먼저 들어가쿠다. 나중에 없어. 아이고, 그 얘기여당 말한 거 어딜 간대 그. 아이고, 근데 전쟁 나도 우리 제주는 별일 없을 테죠. 예. 아이고, 큰일 났죠. 상현아 어디시니? 아니, 무슨 일이 수가, 누님? 전쟁이 났죠, 전쟁이. 내 생각엔 넌 당분간 몸을 피행히 쉬는 게 좋음직하다. 예? 아니, 나가 무슨 잘못이 있든 몸을 피합니까? 아이고, 넌 지난 사태 때 산에 올라나지 않으시냐? 그 일 때문에. 에이, 참. 아니, 난 그때 자수행 죄가 가벼운 한 석방 대신디 아이 걱정하지 맙소. 석방이야 되었지만 시국에 하도 수상하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게. 나 걱정 마랑 혼자 피어라. 아무 죄도 없는데 무사 도망을 갑니까? 며칠 후에는 아버지 제사도 이신디. 지금 제사가 문제가. 응? 아이고, 제발 내 말 들으라. 전쟁통에 군인들이 무슨 해코지라도 할지 모른다게. 혼자 가라, 혼자. 아유, 누님, 지금 무슨 말을 햄수가. 산에 있을 때 다리 다친 것 때문에 자수한 게 가심에 몫이 박혔는데 난 그때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수다. 한 번 죽지 2번 죽읍니까? 가슴에 못이 박힌 게 어디 너 혼자뿐인 줄 아람시냐? 아이고, 제발 날 방이라도 어디로 피어라게. 에이, 난 어디도 안 갑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즉각 전국 요시차린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권 등의 치안국 통첩을 각도 경찰국에 하달하여 보도 연맹원 및 요시찰 인물에 대한 검속을 단행하였다. 이는 이전의 4.3과 구분하여 제주에서는 예비검속 혹은 재검속이라 불려지고 있으며 한국전쟁 시기에도 제주에서는 4.3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했다.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후 후텁지근한 제주의 여름이 시작할 무렵 제주 곳곳에서 총을 든 군인들이 분주히 움직이는데 멸공. 지금 아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교두부로 총 반격을 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후방이지만 만에 하나 있을 사태에 대비해서 경계태세 만전을 기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상부로부터의 소식은 없었나? 대장님, 방금 본부에서 전통이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당장 4.3 폭동 관련자들을 전원 검거하라는 상부의 지시다. 자수자, 전향자는 물론 부피자 가족까지 포함. 빨갱이는 씨를 말려라. 알겠습니다. 집합! 지금부터 우리 부대 관할 구역인 중문에서 한림까지 4.3 폭동 관련자는 전원 체포. 대정면 농회 창고에 격리 수용한다. 반항하는 놈들은 총살이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선별해서 잡아오지 말고 일단 잡아와서 선별하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때가 모수포 경계설 관나가 어디냐면은 한림, 한경, 안덕, 대정 4개면입니다. 그러니까 한림과 애월은 서쪽이니까 그분들은 한림 업창구에 구금을 했고 이쪽 안덕과 대정 여기는 이쪽 가면 이제 저 마트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당시 고구마 절간고 거기 구금을 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같은 날 학살했지만 여기는 높은 곳에 학살했고 여기는 물통이가 학살해버린 거예요. 347명을 구금을 하고 그 중에 252명을 A, B, C, D로 하는데 A는 내쫓기고 B도 내쫓기고 C, D가 252명을 석 달 오름에 가가지고 학살을 합니다. 전부 검거했습니다, 대장님. 전부 몇 명이야? 예, 252명입니다. 좋아. 이놈들은 농해 창고에 수용한다.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 알겠습니다. 자, 잘 들어라. 여기에선 단 한 명도 도망갈 수 없다. 만약 도주하는 자는 즉결 처분하겠다. 명심해! 농해창고에는 끌려온 마을 사람들이 가득하다. 모두가 불안한 눈빛으로 숨죽여 있다가 한두 사람 말을 꺼내기 시작한다. 이거 우릴 영 잡아앙이네 뭘 허전하는 건고? 개매양 어디 무슨 공사에 일을 시키려는 건 아닌 거 담고. 아이고, 삼촌은 어떤 끌려옵디가? 아이, 나야 무신 거 알아게. 뭐 조사할 게 있지 너멍이네. 저녁 때 대감심은 보내주게는 게만. 야 사견아, 너 혹시 뭐 아는 거 없이냐? 잘은 모르겠고 일단 지금 전세가 남쪽이 분리해난 그 4.3 사태 때 활동해난 사람들이나 혐의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몰살시키려는 거 담수다. 아니 그건 무슨 말이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활동한 것도 없인디. 에이구, 우리가 무슨 죄 있댄. 영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여기 잡혀온 우리가 앞으로 죽게 되는 한이 있어도 먼저 죽은 일가 방상들 저 생각 만나도 부끄럽지 않으기 시리 우리가 절신을 잘해서 돼요. 이 삼촌 말이 맞수다. 한라산에 봉화가 오르는 후에 원통하게 죽은 목숨들이 어디 한둘이 있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오다. 아니, 영컴컴한 창고에 그 갇히고 군인들도 지키고 있는데 그 무슨 방도로 알릴 말이라. 좋은 방도가 있수다. 밖에서 누가 들을지 모르니 이리 모여봅소. 신발을 이용하게 말씀. 신발? 아니 신발 어떤? 만약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되면 우리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쭉 하게 이어지게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오다. 아이고, 군인들 맘수다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알았어. 나는 그때 일요일 날이니까 학교에 안 가고 집에 있는데 오후 2시쯤 되니까 어머니가 막 울면서 달려오는 거야, 이쪽으로. 나는 뭣도 모르고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학살터까지 가는 길에 고문고문신이여 뭐 허리띠 옷가지를 막 던지고 간 거예요. 나는 일본 시대 학교 다닐 때 찝신 신고 다녔거든. 그런데 6.25 때 50년도야 부산에서 고문고문신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형님도 사주고 나도 사주고 하니까 그 밭대 갔다가 툭 터지면은 그 아까워서 그 고무신을 자기대로 실로 꿰매고 신거든. 그러니까 글로 던져 갈 때는 꿰맨 신발들이 쭉 던져 놓은 거예요. 그건 보면은 우리 동네 사람들 하면은 신발 꿰맨 거 보면 이거 사이즈만 이거 누구 신발이다. 꿰맨 거 보니 이거 누구다 알거든. 허리도 던진 것도 이거 누구다 알거든. 그러니까 밤에 싣고 갈 때는 차마 죽일 줄 모르고 가다가 그쪽으로 꺾어 들어갈 때는 이제는 우리가 죽음이로구나 하고 죽은 장소를 알리기 위해서 신었던 신발들을 던지며 간 거예요. 검은 고무 신들은. 조용히 해! 지금부터 모두 트럭에 탑승한다. 어서 올라타! 어서! 이런, 왜 이렇게 느려? 서두라고 왔어! 예, 알겠습니다. 빨리 트럭에 올라타!
대장님, 예비 검속자 전원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럼 출발해. 저놈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고 쥐도 새도 모르게 후송한다. 장소는 송악산 서달로릅니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어서 트럭에서 내려! 그리고 앞사람 어깨 위에 손 올려! 앞으로 가! 어서! 준비됐습니다, 대장님. 좋아. 지금부터 지급받은 총알로 한 사람이 한 명씩 총살한다. 알겠나? 예비 검속자들은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7월 칠성날 모스포 주둔 계엄부대인 해병 3대대 김윤근 소령의 지휘하에 집단으로 총살됐다. 그렇게 그 모진 4.3의 광풍에도 살아난 게 덧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이승만 정부가 부산으로 옮겨진 바로 직후였다. 마을 주민들은 들으시오. 여기 처형된 자들은 도피자 가족들로서 반동 사상을 가진 자들이요. 그러므로 여기 이 시신들은 단 한 구도 가져갈 수 없어. 만약 유가족 중에 이 시신들을 빼돌리려는 자가 있으면 똑같은 반동으로 간주, 즉시 사살하겠으니 명심하시오. 이상. 동네 사람들, 내 말 들읍소. 개들이 미쳤수다. 송악산 서달로름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동네 개들이 미청 보이는 대로 물어뜯고 난리가 났수다. 문단속들 철저히 하고 집에 있는 개들 풀어놓지 맙소. 미친 개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물어뜯고 서달로름 시체를 휘갈암수다. 문단속들 철저히 없어. 상연아, 아이고 나 서른아시야. 4.3 그 미친 바람 불 때도 살아남았는데 아이고. 그날간 막 떼죽음 돼 있으니까 찾으려고 하는데 그때 한 300명 이상 모여난 거예요. 그런데 공포를 팡팡 쏘면서 오면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 죽은 것을 누가 알았느냐. 당신네도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도망가는데 나도 그때 다 도망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게 보초를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때 한 3일쯤 돼가니까 지금은 여기 가마귀 하나도 구경을 못 하는데 그게 새까맣게 그 썩은 냄새 나니까 그걸 뜯어먹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가슴 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울었던 그 모습도 지금 환합니다만 그래서 보초를 계속 사업놓으니까 수습을 못한 겁니다. 총살당한 주민들의 시신은 수습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사건 발생 6년이 지난 1956년 5월 18일 드디어 149구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 시신 수습에 나선 유족들은 다시 한번 하늘이 무너졌다. 아버지, 좋았어. 군인들 총이 무서워 이제도록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전부 썩고 어렵게 백골만 항상해서 찾으러 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시옵까?
이건 우리 아버지가 분명하오다. 여길 법서. 우리 아버지 살아있을 때 이빨 충치로 하도 고생을 해놨수다. 여길 법서. 이거 벌레 먹은 이빨이 분명하지? 아니우다. 이건 우리 동생이우다. 여기 광대뼈를 봅소. 불룩 튀어나온 게 우리 동생이 분명하오다. 아니요, 이건 우리 아버지요. 이래 내놓으라게. 아니우다게. 우리 아씨가 분명하오다게. 지금 뭐 들어는 거오까? 지금 죽은 영장 가져당 무슨 짓들이 오까게? 말이라도 햄심은 누게 되시오까 들어보기라도 하지만은 한날 한시에 죽어간 영혼이 100이 넘음신디 이제 왕 무진수로 영장을 찾는단 말이오까? 이제 다른 방도가 없으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죽은 영장을 한 조상으로 모시는 방도밖에 없으다. 안 됩니다. 남의 시신을 묻어서 어떻게 얼굴 들고 살아갈 말이오까?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됩니다. 이미 늦었수다. 저 어른 말대로 여기서 죽은 조상을 한 군데 안장행 우리가 모두 조상으로 받들게 마심. 여기 시신을 가르되 묻을 때는 한 군데 묻게 마스. 비석도 하나만 세우고. 비석엔 뭐랜스 고향? 죽은 조상은 100이 넘는데 자손들은 죽은 조상을 알 수 없이난 자손 모두가 하나가 되영 조상을 받들라는 뜻으로 백조일손이란 허게 말씀. 백조일손? 좋수다. 괴문양 집에서 가져온 칠성판들 들랑 이리 모입소. 일기정승에 나오는데 1956년도 5월 18일 금요일 말금하고서 먼 데서 우리 형수님이 먼저 와 있다가 나 곁에 와서 어깨를 턱 건드리면서 아주버니 형은 특별하니까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다려라. 우리 형님은 1m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큰 뼈가 나오면은 그걸 형님으로 알아라 이거거든. 그런데 어느 건지 뭐 막 얽어지면 어느 게 큰 거를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나 어깨를 건드리면서 아무거나 찾아라. 그러다 시신을 찾지 못할 줄 아무것도. 그래 그 말을 듣자마자 나오는 해골 창호지로 싸서 그 잔디밭에 칠성판에가 놓고 구부러진 건 저건 갈비뼈시다. 누구인지 모르죠. 그거 가지다가 양쪽에 이렇게 놓고 다음에 큰 뼈는 이건 다리뼈실 거다 놓고 저건 참 팔릴 것이다. 무턱대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놓으니까 각자 놓은 것이 숫자를 세보면 149구에 그 당시에 해골은 입 속에 흙이 가득했으니까 닛발 틈에 흙을 뜯어내고 300 그거 가지고 막 이빨을 밀더니만은 딱 보자. 아이고 이거 던리난 거 보니까 이건 누구 아버지다. 그리고 여자분이 4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머리에 피녀 꼽아 있고 하니까 이 피녀는 이건 누구 어머니 거다. 이건 누구다. 이렇게 찾아간 게 17구를 찾아간 거예요. 그냥 149구를 찾았는데 17구면은 나머지가 132 아니에요. (149구의) 시신 중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132구의) 시신은 상물이 (586-1번지) 묘지에 안장한다. 그리고 조상은 (132이요) 자손은 하나다라는 의미로 백조일손 지지라 명명했다. 이렇게 서다로른 백조일손은 슬픈 공동운명체가 되었다. 자, 기행단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서달 오름 사건 얼마나 슬픈 사건인지 이제 아시겠죠? 죄 없는 사람들 죽이는 것도 모자라 시신 인도조차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서달 오름 이 일대를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이거 진짜 화가 납니다. 여러분의 분노 이해합니다. 이 서달오름 양민 학살은 비록 6.25 전쟁 때 일어났던 일이지만
제주 4.3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아니,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그 시신 수습조차 막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국가의 폭력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버스를 타시죠. 지금 우리가 가는 곳에서 또 다른 무자비함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도착한 곳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던 시신들, 그 132위를 모신 백조일손 묘역입니다. 해설자님, 여기 돌이 들어있는 투명한 함은 뭔가요? 백조일손 지지묘비 파편이라고 적혀있는데, 가슴 아프고 원통한 사연을 간직한 돌들입니다. 깨진 비석을 모아 투명한 함에 담아둔 거죠. 멀쩡한 비석이 왜 깨지고 또 함에 담겨야만 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선생님. 유족들은 132구의 시신을 이곳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을 백조일손 묘역이라고 이름 짓고 유족들은 위령비를 세우죠. 무덤에 비석을 세우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요? 어떻게 됐습니까, 해설자님? 네? 그러니까 1961년 6월 15일에 군사정권에 의해서 이 위령비는 파괴되고 맙니다. 이 위령비가 빨갱이 비석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이건 희생자는 물론이고 유족들까지 2번 죽이는 거 아닌가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들은 유족을 위로하기는커녕 비석을 세웠다는 이유로 잡아다가 겁박하고, 그것도 모자라 23개의 묘를 강제 이장하고 위령비까지 부숴버리죠.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월 15일이죠. 서부 경찰서에서 우리 백조일손 유족회장 이도영 할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와서 하는 이야기가 중앙에 치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도영 그 할아버지는 거길 달려와서 아이고 오이장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무슨 말씀하니까 서귀포 경찰서에서 무덤 다 파헤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 그때 식사 받으려다가 물리치고서 그러면 가봐야 되겠다 이네. 무덤 묘결 저길 간 보니까 수리커더에 금띠 딱 한 분이 그 경찰 2분 대동하고 와가지고 이 무덤 상부 지시로 이걸 다 파헤치라고 하니까 오병헌 이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파헤치라면 이 무덤이 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임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군지 모르고 묻어놨으니까 누구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 서장도 가만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그렇다면 하나라도 상부에 보고할 일이 있어야 되니까 비석이라도 철거해라. 비석 철거하라니까 우리 유족들한테 비석 철거하기 위해서 이 망치들 가지고 나오라 했는데 누구 어느 사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모스포 지서 주임이 그래 급사한테 술 사다가 막걸리랑 먹여놓고 한 맞아서 저 파괴해가지고 묻어버리라 이렇게 해서 지시해서 그렇게 해서 없어졌던 거예요.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얼마든지요. 그런데 여기 희생된 분들은 정부에 의해 총살되고 또 비석도 파괴되고 했는데 어째서 이 위령비에는 태극기나 무궁화 문양을 넣은 걸까요? 아마도 유족들의 마음이 많이 복잡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만 어쨌든 서달노름 양민 학살 사건 해결의 주체 또한 정부나 국가가 되어야 하니까요. 한편으론 여전히 두렵고 한편으론 해결해 주길 바라기도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만 유족들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더 질문이 없으시면 그럼 이제 오늘의 순례를 이만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는 제일 먼저 제주도부터 경선하고 나가는데 오기는 제일 먼저 온 게 노무현이요. 노무현 후보. 그때 이제 제주도 도의원들도 안 오는 곳입니다. 범죄자가 죽은 곳이라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양면학설인데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소급 입법을 만들어서라도 꼭 보상을 해주겠소. 그러나 그 말 들을 때는 저 사람은 제주 다닐 것이 아닌데 알다시피 그분이 대통령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니까 약속대로 진실 화해를 위한 기본법이라는 것을 여야 합의해서 만든 그 법이 있어요. 약속대로 그 법을 만들고 제일 먼저 조사하고 다음에 2007년도 11월 며칠 날인가 통보서가 온 겁니다. 양면 학살됐다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국가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징표입니다.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받았던 적용했다. 단 얼마를 받았던 국가가 배상을 해줘서야 그게 인정된 보상이거든요. 제주 예비검속 사건으로 형을 잃은 백조일손 유족회 양신하 고문입니다. 제주 서다로름 예비검속자 학살 사건은 제주 4.3이 분단시대와 어떻게 맞닿았는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다. 또한 제주 4.3의 진실을 캐내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앞서 추도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세상에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또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앞으로 국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하며 이를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 휘몰아친 4.3으로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72년이 지난 지금도 생사를 알 수 없는 희생자가 남아있다. 제주 4.3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다. TVN 제주 4.3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4.3 제4부 백조일손. 지금까지 기획 송문희, 출연 김광빈, 김경태, 장혜진, 강영지, 강종임, 고지선, 강명숙, 심호주, 음악 류준영, 내레이션 지희영, 극본 김경훈, 연출 고신희, 지희영이었습니다.